안녕하십니까. 경제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14주차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고 이제 기말시험을 갖다 보셔야 되는데, 기말시험 때문에 제가 문자도 좀 보내드리고 했는데 여전히 또 메일이나 아니면 아이클래스의 그 질문란에 또 질문이 올라옵니다. 시험 범위가 어디냐 하는 거죠. 또 언제 시험 보느냐. 제가 문자 메시지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못 받았을 리는 없는데 그 자꾸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뭐 시험 범위야 중간 시험 범위 이후죠. 뭐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중간 시험 이후냐 아니면 1주차부터 다 포함하느냐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거 보면 아무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모양이죠, 교수님들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이 오길래 지금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어이없다는 생각으로 학교 식당에서 다른 과 교수님들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고, 도대체 어떤 몰지각한 교수가 기말시험을 보면서 앞에서부터 다 보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옆에 앉은 경영학과 교수님 한 분이 일어서더니 몰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기말시험 볼 때도 1주차부터 다 포함해가지고 시험을 갖다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중간시험 이후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갖다 볼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시험하고 같은 방식으로 볼 거니까 뭐 더 이상 그 다른 질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지금 뭐 정신없습니다. 뭐 메일이건 뭐 메일도 다 못 읽어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교수님들도 다 바쁘고 정신없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험 범위 그렇고 시험 보는 양식 중간시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질문 하지 마시고, 그리고 중간시험 채점이 안 됐습니다. 안 됐으니까 그것도 이제 조만간 다 마무리해가지고 시험 성적은 공시할 겁니다. 혹시라도 뭐 옛날 같으면은 뭐 A가 최대한 35%, 최대한 35%, 그 다음에 이제 B도 교수재량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45%까지 줄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거기 A, B 사이에서 민감해가지고 제가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 점수를 다 올려드렸는데 뭐 이번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점수는 잘 드릴 거니까 뭐 굳이 그럴 건 없고, 그래서 엑셀 파일로 올려드리는 건 없고, 또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난 죽어도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몇 등인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본 시험에 비하면 점수는 잘 나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화정책에 대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통화정책의 아이디어만 잠깐 말씀드리고 끝냈는데 이제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방법들 공부하실 겁니다. 그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 미국의 상황을 전제로 해가지고 나온 거니까 한국 상황에서도 또 뭐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통화정책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내용들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어떻게 통화정책을 실시하는지 알고 지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들어가서 꼭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숙제한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꼭 들어가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 이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한국은행 사이트에서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수신제도하고 지급준비제도가 있었는데, 자, 그 내용 가지고 이제 보고 여러 가지 통화정책의 효과라든가 이런 내용들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화정책 해가지고 이제 중앙은행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일단 기준금리를 정한 다음에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연방 자금금리 목표죠.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기준금리를 갖다 유지할 수 있도록 화폐 공급, 즉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이런 정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연방 자금금리 목표, 한국은 이제 기준금리 목표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공개시장 조작을 수행합니다. 그 수단은 물론 세 가지가 있죠. 그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우리가 공부하셨지만 한국은행은 세 가지입니다.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안 하죠.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공개시장 운영이 있죠. 공개시장 운영이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었죠? 여수신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수신 제도. 세 번째가 뭐죠? 지급준비 제도.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가지 못 봤지만 그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그 통화정책이라고 나와 있는
그 통화정책에 나와 있는 거기 나온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숙제입니다. 숙제는 확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보시는데 뭐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또 뒤에 가서 쭉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정한 다음에 그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세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 수단 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뭐 주로가 아니라 뭐 대부분 그것만 이용합니다. 공개시장 운영을 수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정책을 실시하는데 그럼 이 경우 만약에 통화 공급을 증가시킬 때 이자율에 미치는 효과를 갖다 보겠습니다. 자, 통화 공급을 증가시킨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미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든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하락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화폐 수요 곡선이 있고요. 페드가 정한 통화량이 현재 M-1입니다. M-1만큼 통화량을 정해가지고 여기서 화폐 공급 곡선이 수직이 됩니다. MS1 수직이죠. 그럼 이제 화폐 수요 곡선하고 화폐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점이 최초의 균형점 E1이고 여기에서 이자율은 R1만큼 결정되어 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통화 공급을 증가시킨다 할 때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MS1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M-1에서 M-2로 증가시킵니다. 통화량을. 통화 공급이 증가해가지고 통화 공급이 M-1에서 M-2가 됐어요. 당연히 화폐 공급 곡선이 MS2로 이동하죠. 균형점이 E2로 이동합니다. 그럼 E2에서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자율은 R2로 하락하는 거죠. 뭐든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갖다가 R2로 인하했다. R2로 인하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R2까지 떨어지도록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증가시켜야 되는 겁니다.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통화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용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보시고 다음에 이제 연방 자금금리의 설정과 관련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이자율이 목표치로 하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표치로 하락하도록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처음에는 M-1에서 MS1이었죠.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재무성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매입해야죠. 재무성 채권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국채입니다. 트레저리 빌. 트레저리 빌 해가지고 TB라고 하는 약자 썼죠. TB라고 하는 약자 썼는데 그걸 매입하는 거예요. 공개시장 매입한다. 매입하게 되면 매입대금, 현금은 시중에 나가죠. 매입대금, 현금이 시중으로 나가게 되면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매입한 결과 통화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해가지고 처음엔 이자율이 R1이었지만 매입함으로써 TB를 갖다 매입함으로써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화폐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M-2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죠. R2로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R2가 목표치라면 타겟이라면 더 이상 이제 R2에 이른 다음에는 더 이상 공개시장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정한 다음에 그 금리가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이자율이 목표치로 상승하도록 한다. 상승하도록 하려면 반대로 뭐예요? 매각해야죠. 매각. 매입이 아니라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M-1이었고 화폐 공급선이 MS1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자율이 상승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화량을 감소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자율이 R1이었지만 이자율을 갖다 올리려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재무성 채권의 공개시장 매각. 이 페드가 보유한 재무성 채권을 갖다가 시중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럼 시중에 있던 현금이 페드로 들어오겠죠. 그럼 시중의 통화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시중의 통화량이 M-2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화폐 공급선이 왼쪽 이동하는 거죠. 왼쪽 이동하게 되고 이럴 때 이자율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R2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페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목표 이자율을 정한 다음에 그 목표 이자율이 유지가 되도록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건데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일 때 쓰는 방법이 바로 공개시장 운영.
해가지고 재무성 채권을 갖다가 매입한다든가 매각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시중의 통화 공급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빅4 해가지고 주의해야 할 것들 나와 있죠. 목표대 시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표대 시장. 뭐냐면 이제 페드가 통화 정책을 실행하는 방법의 변화, 그 방법의 변화가 화폐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을 변경시킨다는 이런 오해가 꽤 있어 왔습니다. 원래 화폐 시장이 작동되는 원리는 똑같은 거죠. 시장이라는 거 모든 시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장이 다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작동되는 건 똑같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자율, 통화 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자율도 화폐에 대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방법은 뭐냐? 예전의 방법은 그냥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통화량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자율이 떨어뜨리거나 늘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한다? 목표 이자율을 먼저 정하죠. 지금은 목표 이자율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 공급을 조정한다. 요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과거의 방식과 다른 점이. 그래서 과거에는 굳이 목표 이자율을 따로 정하지 않고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이런 방법을 써온 건데, 지금은 목표 이자율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 공급을 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방법이 좀 바뀐 겁니다. 근데 원리는 똑같은 거죠.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 모든 시장에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자, 장기 이자율과 단기 이자율 간의 관계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재무관리도 이제 공부할 것이고, 재무관리라든가 투자론 이런 과목들 공부하시고 금융시장론도 공부하실 텐데, 거기서 이런 내용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장기 이자율과 단기 이자율인데, 장기와 단기는 어떻게 구분했죠? 장기는 1년 초과하는 경우 장기고, 반면에 1년 이하일 때 단기라고 그랬죠. 근데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과 필연적으로 변동해서 변화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 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연동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단기 이자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어떻게 할까요? 단기 이자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 단기 채권을 매입하겠죠. 원래 채권은 채권은 그 이자,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이제 쓰는 겁니다. 그 대가로 받는 게 바로 이자예요. 물론 이제 채권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죠. 다른 증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있지만, 배당 이익도 있지만 주가가 상승해서 얻는 이득이 또 있잖아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의 경우에도 이자가 있고 채권 가격의 상승. 만약에 채권 가격이 상승해서 내가 싸게 사가지고 팔았다. 이러면 또 이득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들은 단기 이자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요. 그럼 이자 수입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자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당연히 단기 채권을 매입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단기 이자율과 장기 이자율이 필연적으로 연동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장기 이자율은 단기 이자율에 대한 시장의 평균적인 기대를 갖다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장기 이자율은 단기 이자율에 대한 시장의 평균 기대를 반영한다는 거. 이런 그림이 왜 나왔나 모르겠네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집어넣나? 자, 이 to buy bond, 본드를 갖다 사기 원한다. 이 본드라고 하는 게 바로 채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본드를 사기 원한다. 우리 정사하고는 좀 안 맞아가지고 무슨 말인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 그림을 집어넣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크루그만의 뜻이 있겠죠. 자, 그래서 단기 이자율과 장기 이자율의 관계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드가 경로를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페드가 경로를 바꿔가지고, 그렇죠.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갖다 일단 해결하는 게 또 급한 일 아닙니까? 가지고 2007년 9월부터 이때부터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죠. 인플레이션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해결해야 되고 고용 증대도 해결해야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당장 여러 금융기관들이 빵빵 나가 떨어지고 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2007년 9월부터는 금융위기에 대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이 일단 최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은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정책 당국의 주요 목표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그래서 경기가 극도로 침체해 있을 때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내렸죠. 내리게 되면 또 문제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게 경기 회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그 위기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연방 자금금리 목표가 있습니다. 자금금리 목표가 있지만 이거보다는 뭐예요? 그 목표대를 정한 다음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유지가 됐던 겁니다. 2009년부터요. 초저금리예요. 초저금리. 가지고 이제 요 파란색 선, 약간 이제 10개 나온 이런 거 파란색 선이 있죠. 요 파란색 선은 바로 실효 연방 자금금리입니다. 목표는 보라색으로 표시가 된 것이고 실효 연방 자금금리는 좀 벗어났어요. 그거를 2008년에 와가지고 벗어나면서 뭐예요? 연방 자금금리도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때부터.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심화된 이 상황에서는 연방 자금금리 목표대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아주 최저금리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금리가 뭐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금리예요. 그리고 이런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싶으면 뭐예요? 그럴 때 금리 올리겠죠. 기준금리를 갖다 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 일단은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거죠. 자, 다음에 그 통화정책에도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총수요와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통화정책의 메커니즘 이야기하면서 총지출 또는 총수요 갖고 얘기했는데, 자, 총지출, 총수요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확장적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확장적 통화정책, expansionally. 통화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리는 거죠.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저금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죠.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니까 총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총수요가 증가한다. 이걸 통해서 뭐예요? 목표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에 있을 때 경기를 갖다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증대시키려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겁니다. 자, 반대의 경우, 그런데 이제 물가가 문제인 경우 있죠. 이럴 때는 긴축적 통화정책입니다. 예. 자, 컨트랙셔널이 해가지고 모니터리 폴리시,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이에요. 총수요를 감소시키면 어떻게 돼요? 금리는 올려야 되는 거죠. 금리를 갖다 올림으로써 이제 물가를 갖다 안정시키고자 하는 이런 정책이 바로 긴축적 통화정책입니다.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거. 그때그때 경기 상황에 따라서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한다는 거 있죠. 흔히 이런 식의 통화정책을 재량적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재량적 통화정책. 그래서 이제 그 재량적 통화정책은 케인스 학파가 강조하는 거예요. 통화정책도 결국 우리가 뭐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거나 또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그럼 뭐 재정정책만 사용한다든가 통화정책만 쓴다든가 이게 아니죠.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은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폴리시 믹스라고 그래요. 정책 혼합해가지고 폴리시 믹스라고 하는 건데, 자, 폴리시 믹스 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쓰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앞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 얘기했었죠. 재량과 준칙 두 가지 얘기했었죠. 재량 대 준칙. 그 재량은 그때그때 경기 상황에 맞게 정부가 탄력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총수요를 늘리든지 또는 총수요를 줄이든지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재량적 정책이죠. 반면에 이런 그 재량적 정책에 대해서 고전학파 계열학자가 주장하는 것은 뭐죠? 자, 룰을 도입하라 이거죠. 룰을 도입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통화정책을 운영하라 이겁니다. 물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 지금 언급은 안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 경기 상황에 따라 확장적으로 통화정책을 실시하기도 하고 긴축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재량적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량적 통화정책. 그리고 이런 그 재량적 통화정책에 대해서 밀턴 프리드먼, 자, 시카고 학파의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하는 것은
자, 통화정책에도 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예요. 시장을 믿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로서 준칙, 통화 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확장적 통화정책 얘기했으니까 그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뭐 흐름도 아시죠? 이제 앞에서 봤으니까. 확장적 통화정책은 화폐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화폐 공급이 증가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하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와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해요. 또 마찬가지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죠. 그렇게 갖고 이제 투자, 소비 계속 승수 효과처럼 이어지는 거죠. 승수. 그 여러 배 증가하겠죠. 여러 배 증가합니다. 가지고 이자율이 하락함으로써 소비와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총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총수요가 증가하고 AD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AD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가로축에 있는 실질 GDP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AD 곡선이 우측 이동해가지고 물가는 상승하지만 실질 GDP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실질 GDP가 증가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은 증가하는 거죠. 생산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고용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키고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고용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자, 반면에 그 긴축적 통화정책인데, 긴축적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화폐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투자가 감소하니까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이제 소득 감소, 소비 감소가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승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총수요는 감소합니다. 총수요가 감소하고 AD 곡선이 왼쪽 이동하죠. AD 곡선이 왼쪽 이동한다는 얘기는 실질 GDP는 감소하지만 그러나 물가가 하락하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 정책은 왜 한다고 그랬죠? 인플레이션을 갖다 억제하기 위한 겁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비록 실질 GDP는 감소하고 고용은 감소하지만 지금 물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때 기본 전달 메커니즘은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도 한국은행 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 통화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페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확장적 통화정책이나 긴축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느냐. 또 근데 어느 정도로 시행하는 것이 충분한지, 어느 정도나 통화량을 늘리고 어느 정도나 통화량을 줄일 것인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왜냐하면 두 가지에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본 것처럼. 앞에서 본 것처럼 물가와 가로축에 있는 실질 GDP 두 가지를 다 변화시키잖아요. 그럼 이럴 때 세로축에 나와 있는 물가가 더 중요하냐, 가로축에 나와 있는 경기 회복이 더 중요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 담당자들은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을 0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낮게 유지를 해야죠. 물가 안정해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나가서 고용 문제, 고용 증대, 고용 안정도 중요한 페드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드의 목표라고 할 때는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일단 중요했죠. 그래서 일단 페드는 공식적으로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함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도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통화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는 이러한 목표를 다 배합을 해야 돼요. 이런 목표를 갖다 배합해가지고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물가를 갖다 안정시킨다. 그 다음에 그럼 어느 정도 물가도 안정시키면서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게 딜레마죠. 딜레마. 한 가지만 진행되면 그래도 문제가 없지만 또 다른 이제 파급 효과가 나타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통화정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목표를 갖다가 골고루 고려해가지고 반영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추적하기 나와 있는데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에요. 총생산 갭이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해 있는 거죠. 총생산 갭은 경기가 침체해 있는 것이고 비번은 인플레이션 갭이 있는 겁니다. 높을 때, 물가가 높을 때. 이럴 때 이 그림에 보면 두 개 그림 모두
아주 옅은 하늘색 돼 있는 거 있죠. 옅은 하늘색으로 돼 있는 게 바로 연방 자금금리예요. 연방 자금금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율 나와 있고 여기서는 총생산 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자금금리가 지금 어때요? 연방 자금금리가 총생산 갭이 높을 때는 연방 자금금리가 낮죠.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본다고 하면 총생산 갭이 아주 높을 때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연방 자금금리가 좀 낮아요. 그러다가 이제 총생산 갭이 감소하니까 이거 더 낮아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연방 자금금리 대개 산출량 갭이 양수일 때, 산출량 갭이 양수일 때 연방 자금금리는 상승한다. 반면에 이제 산출량 갭이 음수일 때 연방 자금금리가 하락한다는 거 그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연방 자금금리는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연방 자금금리를 갖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올려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는 하락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통화정책을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이 있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을 때는 금리를 올려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금리를 갖다 올려가지고 투자를 갖다 억제하고 소비를 억제해야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 하락한다. 반면에 이제 산출량 갭이 있어가지고 산출량 갭 경기 침체일 때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연방 자금금리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반대의 경우는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생산 갭 이쪽에는 연방 자금금리 해가지고 두 가지의 관계를 한번 실제로 통화정책 시행했던 거예요. 추적하기 해가지고 과거의 통화정책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논리에 맞게 하는 거예요. 다들 정상적으로. 자, 통화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준칙이라는 게 나와요. 준칙. 앞에서 봤던 확장적 통화정책, 또 긴축적 통화정책은 재량적 통화정책입니다.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량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인데, 자, 통화정책에서 준칙을 갖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원래 준칙을 갖다 강조한 것은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얘기하는,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는데 밀턴 프리드먼이 얘기하는 K%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K% 룰 해가지고 영어로 머니터리 룰이라고 합니다. 머니터리 룰인데 K%는 얼마냐?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 공급의 증가율을 갖다가 K%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K가 얼마냐?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이제 미지수로서 미지수 해가지고 K를 집어넣은 거예요. 가지고 이제 밀턴 프리드만의 머니터리 룰 또는 K% 룰이 있고 그 뒤에 이어가지고 자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자인 존 테일러가 있습니다. 테일러가 쓴 경제학 책도 국내에서 번역돼 가지고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안 봐가지고 최근에는 잘 안 나옵니다. 테일러 경제학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존 테일러. 그래서 테일러가 통화정책에 대한 단순한 룰을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룰을 주장했다는 얘기는 룰은 뭐예요? 앞에서 봤던 재량적 정책에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자, 확장적 통화정책이라든가 긴축적 통화정책과 같은 재량적 정책에 대비되는 이런 개념이 바로 준칙,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정책의 테일러 준칙은 뭐냐 하면 자, 인플레이션율도 고려해야 돼요. 인플레이션율 수준, 그 다음에 산출량 갭도 고려해야죠. 혹은 또 실업률을 갖다 반영한다든가 두 가지를 갖다 함께 고려해가지고 연방 자금리를 설정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페드가 연방 자금 금리를 설정할 때는 자, 인플레이션율하고 산출량 갭을 갖다 고려해가지고 연방 자금 금리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이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 게 통화정책의 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가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 자금금리 목표와 테일러 준칙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연방 자금금리 목표와 그 목표를 정할 때 테일러 준칙을 도입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인플레이션. 또 한 가지는 경기 침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자, 테일러 준칙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일러 준칙을 따른다면 연방 자금 금리 목표는 일단은 여기서 이건 이제
별도의 독립항입니다. 상수. 2.70 더하기 1.28 곱하기 인플레이션율. 자, 인플레이션율도 반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실업갭. 자, 실업갭을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실업갭을 갖다 반영해가지고 연방 자금 금리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유명한 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이걸 도입을 했어요. 자, 페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988년과 2008년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테일러 룰을 정해가지고 테일러 룰을 도입해가지고 실제로 연방 자금 금리를 정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화정책 추적하기인데, 자, 실제 연방 자금 금리와 테일러 준칙의 예상치가 비슷했느냐 하는 거죠. 이걸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근데 2008년까지는 아주 잘 들어맞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면서 이게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좀. 그래서 원래 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거기에 맞게 테일러 룰에 따른 금리를 갖다 계산해 보니까 금리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 준칙에 따라 목표 금리를 정하게 되면 마이너스의 이자율이 나오게 돼요.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바로 자,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본다면 여기서 이래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래야 되는 거.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근데 실제 연방 자금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거의 최저 수준이긴 하지만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저 수준이긴 하지만 마이너스는 아니다. 가지고 2008년까지는 잘 들어맞았지만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은 다르게 전개가 됐다는 것이죠. 뭐 어차피 그렇잖아요. 뭐 마이너스의 금리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최저금리까지 하락은 했지만 마이너스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플레이션 목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보신 내용이에요. 인플레이션 타겟팅 해가지고 자, 테일러 준칙을 사용하기도 하면서도 그 테일러 준칙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 수많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이에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적용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테일러 준칙을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테일러 준칙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물가 안정이 최우선의 목표인 것처럼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것처럼 고용 안정 이런 것보다 최우선이 뭐다? 물가 안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목표 물가를 정한 다음에 그 목표 물가를 갖다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인플레이션 목표제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 타겟팅. 자,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명시적으로 설정한 다음에 자, 명시적으로 설정한 인플레이션율 목표가 한국은행은 얼마였죠? 한국은행은 2%였죠. 2%의 물가. 이게 목표 물가예요. 그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통화정책을 사용해가지고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거죠.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래서 뭐 목표 인플레이션율 해가지고 뭐 3.5까지 해갖고 나왔는데 이건 뭐 거의 지금 불가능한 거죠. 지금은 거의 뭐 1% 초반대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만 해도 옛날 얘기입니다. 이 층에 나왔던 2014년 상황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타겟팅도 내용 한번 한국은행에서도 확인하시고요. 자, 두 가지 방법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과 테일러 준칙의 차이점이 있는데 자,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뭐냐?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 인플레이션 전망에 근거해 가지고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자, 미래 인플레이션 전망에 근거해 가지고 자, 목표 물가를 정하는 것이고 반면에 테일러 준칙은 과거의 인플레이션율, 과거의 실업갭 이런 걸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지향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제는 미래지향적이다. 테일러 준칙은 과거지향적이다. 통화정책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과거 인플레이션에 근거해가지고 과거 인플레이션에 대응해가지고 조정하는 것이다 하는 그 차이점을 갖다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영의 하한이라고 합니다. 영의 하한. 여기서 영은 제로 얘기합니다. 제로 0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하한. 자, 이자율이 0보다 낮아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하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한하는 그런 거죠.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아까 거의 마이너스에 가까울 정도로 금리가 낮긴 했지만 0은 아닙니다. 특히 2010년 11월에 미국의 경우 이자율이 거의 0에 근접해 있었어요. 0에 근접해 있었지만 경제는 여전히 이자율은 거의 0에 근접해 있었지만 자음제 단출량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자음제 단출량 수준을 갖다 밑돌고 있다. 그만큼 경기가 침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침체하지만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자음제 단출량 수준을 밑돌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이런 방법, 금리와 연계시키는 이런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방법 가지고는 경기 침체를 해결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양반이 아까 앞에서 봤던 벤 버냉키예요. 당시 페드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가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던 양적 완화를 시행한 것입니다. 퀀티테이티브 이징이에요. 퀀티테이티브 이징 해가지고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헬리콥터로 달러를 뿌린다는 얘기죠.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 양적 완화라고 해서 원래 양적 완화 이 용어는 이때 이전에는 경제학 교과서에 없던 용어예요. 없던 용어인데 새로 만들어진 그런 용어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양적 완화 이걸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가 장기 정부 채권이에요. 장기 정부 채권을 갖다가 대량으로 매입한 다음에 뭐예요? 달러화를 대량 살포한 겁니다. 그래서 페드가 의도했던 바는 장기 이자율을 갖다 인하하는 거예요. 0의 금리는 불가능하다. 어쨌든 0의 금리가 안 되니까 장기 이자율을 갖다 인하해가지고 경제에 뭔가 확장적인 총수요를 증가시켜가지고 경기를 갖다가 회복시키는 확장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페드가 양적 완화를 시행한 거예요. 벤 버냉키, 헬리콥터 벤. 아주 고민이죠.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딜레마 아닙니까? 이자율은 거의 0에 근접해 있는데 여전히 경제는 자음제 단출량 수준에 훨씬 밑돌고 있다. 훨씬 극도로 경기가 침체해 있다는 얘기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시행한 것입니다. 자, 실제로 그 연준이 원하는 것을 이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인과관계에 문제가 있죠. 사실 우리가 어떤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할 때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인지 이걸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인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 문제가 있어갖고 높은 이자율이 경기 확장의 결과인지 아니면 페드의 정책 결과인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높은 이자율이 현실은 높은 이자율인데 그 높은 이자율이 경기 확장 결과인지 아니면 페드의 정책 결과인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그 실증 분석을 한 학자가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로머와 데이비 로머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구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로머 이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폴 로머. 자, 폴 로머라는 학자가 있었죠. 한번 찾아보세요. 폴 로머. 자, 폴 로머가 2018년에 노벨 경제학상 탄학자예요. 윌리엄 노드하우스하고 두 명이서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MIT 대학에서 폴 앤소니 세뮤얼슨 교수의 수제자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뮤얼슨의 이코노믹스를 갖다가 그 세뮤얼슨 교수가 은퇴한 후에도 계속해서 개정판을 내고 있는 아주 수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근데 윌리엄 노드하우스도 2018년에 노벨상을 탔는데 함께 탄 사람은 폴 로머인데 폴 로머가 내세운 게 뭐라 그랬죠? 전에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이죠. 그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을 제시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 폴 로머, 그 로머가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도 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두 명도 연구 많이 했는데 그 로머하고는 다른 로머라고 하는 거 봐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페드가 실업률을 높임으로써 실업률은 포기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페드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물가 안정이니까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게 중요하니까 실업률은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업률을 갖다가 포기함으로써 높임으로써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겠다고 공표했을 때 이자율이 높았던 기간에 주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계를 갖다 확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주목한 결과가 이제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됐어요. 이 시기를 주목하는 겁니다. 이 시기를 주목해서 보니까 결국 뭐냐? 자, 페드는 원하는 바를 이뤘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졌어요. 자, 세류축이 실업률인데, 자, 실업률은 높아졌지만 대신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실업률은 높아졌지만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졌다. 이거 세세하게 좀 봐야 됩니다. 이건 좀 세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페드는 자기가 의도했던 바대로 실업률은 포기했지만 대신 인플레이션율은 매우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 갖다가 실증 분석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제 장기 상황 또 봐야 됩니다. 장기에서의 화폐, 산출량, 물가. 단기와 장기에 대한 내용은 또 꾸준히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전압화 경제학의 얘기, 고전압화 경제학자들의 주장 앞에서 얘기했지만 단기에는 성립이 안 되지만 그러나 장기에는 맞다는 얘기죠. 맞다. 그래서 장기가 뭐예요?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장기라고 할 때는 뭐죠?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인 기간,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인 기간을 갖다 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에는 자, 자기 보정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는 신축적인 임금, 또 단기 AS 곡선의 이동, 단기 AS 곡선도 장기에는 이동하죠. 이동을 통해서 장기 균형을 향해 자기 보정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지 않았는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장기에는. 임금도 신축적이고 또 단기 AS 곡선의 이동도 이루어지고 이걸 통해서 장기 균형을 향해서 자기 보정적으로 셀프 커렉팅, 자기 보정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지 않았는가. 이게 바로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장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에는 통화량의 변화가 물가에만 영향을 미쳐요. 물가에만 영향을 미친다. 물가에만 영향을 미치고 산출량이나 이자율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장기에는 통화량의 변화에도 물가에만 영향을 미치고 산출량이나 이자율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도 봤지만 장기 AS 곡선이 어디에 있었어요? 장기 AS 곡선은 잠재 산출량 수준에 있었죠. 잠재 산출량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장기 균형에 이르게 되면 산출량이나 이자율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러한 주장인데 이게 지금 이 주장, 장기의 통화량의 변화는 물가 수준에는 영향을 미친다. 근데 산출량이나 이자율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흔히 고전파의 이분성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화폐의 중립성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그 기초가 되는 이론적으로 본다면 화폐 수량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화폐 수요 이론 해가지고 화폐 수요 이론 첫 번째가 뭐예요? 화폐 수량설, 고전화파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케인스의 유동성 선호설, 그 다음에 밀턴 프리드먼의 신화폐 수량설. 그 화폐 수량설의 전통을 갖다가 시카고 대학이 계속 이어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주장이에요. 장기의 통화량의 변화는 물가에만 영향을 미친다. 산출량이나 즉 실질 GDP 산출량, 또 이자율에는 이거 실질 변수란 말이야. 산출량과 이자율은 다 실질 변수예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전화파가 처음 주장한 겁니다. 화폐 수량설의 내용이에요. 화폐 수량설의 내용이고 그래서 케인스가 처음 주장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장기 상황에 대해서는 맞다. 케인스 학파도 인정을 해요. 단기에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러나 장기에는 맞다. 케인스 학파 같은 경우에도 장기는 성립한다고 해서 인정을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이라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케인스의 말은 뭐예요? 장기에 우리 모두 죽는다. 장기에 우리 모두 죽는다. 지금 뭐 산출량, 이자율 이런 것들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지 이게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업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장기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주장이 화폐 수량설, 화폐의 중립성, 나아가서 고전파의 이분성이라고 하는 거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화폐 수량설 해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고전화폐의 물가 이론이지만 화폐 수요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화폐 수량설인데, 이걸 이제 피셔가 정리한 교환 방정식의 형태로 해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빙 피셔가 정리한 교환 방정식 해가지고 이런 형태예요. MV equal PY 이런 형태입니다. M은 뭐냐? 통화량입니다. M은 통화량, V는 velocity of 많이 해가지고 화폐 유통속도라고 그래요. 화폐 유통속도 해가지고 예컨대 일정 기간 동안 1달러짜리 화폐 있죠. 일정 기간 동안 1달러가 거래를 위해서 몇 번이나 지출되느냐 이거예요. 지출되는 횟수 얘기하는 겁니다. 화폐 유통속도. 그러니까 결국 통화량에다가 지출 횟수 곱하면 뭐가 되는 거냐? 총 지출액이 되는 거예요. MV는. 총 지출액을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에 PY에서 P는 물가 수준이에요. Y는 뭐냐? Y는 실질 GDP입니다. 우리가 실질 개념은 소문자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대문자 Y로 하면 명목 GDP고 소문자 Y로 표시하면 실질 GDP예요. 그럼 PY는 뭐냐? 실질 GDP에다가 물가를 갖다 곱한 거예요. 물가 수준을 갖다 곱한 거니까 결국 PY는 뭐죠? 명목 GDP입니다. PY는 명목 GDP, 즉 총 생산액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퀄이라고 표시해놨지만 사실은 항등식 관계입니다. 이게 항상 같은 거예요. 항상 같다. 그러니까 결국 일정 기간 동안 총 지출액과 총 생산액은 항상 같다는 거죠. 이게 고전화폐의 주장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총 지출액과 총 생산액은 항상 같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화폐는 뭐예요? 교환의 매개수단 역할만 한다는 거죠.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 역할만 한다.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의 총 지출액과 총 생산액은 항상 같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인데, 이건 이해가 가시죠? 이걸 좀 이제 변형을 시킵니다. 요 식을 좀 더 변형시켜가지고 어쨌든 요게 지금 교환 방정식이고 피셔의 교환 방정식이고 그 기본되는 이론이 바로 화폐 수량설이에요. 자, 식을 좀 변형시킵니다. MV equal PY를 변형시켜가지고 P는 Y분의 V 곱하기 M 표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V라고 해서 화폐 유통속도인데 요거는 단기에는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원래 화폐 유통속도라고 하는 것은 대개 상거래 관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거래 관습이라고 하는 게 짧은 기간에 크게 변화할 수 있나요? 없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모에 있는 Y인데 분모에 있는 Y가 뭐예요? 실질 GDP입니다. 실질 GDP인데 고전화폐는 장기에 실질 GDP가 일정하다고 보는 거죠. 자음자탄 출량 수준에서 일정하다. 그럼 V도 일정하고 Y도 일정하다. 그러면 자, V분의 Y 모두 일정하죠. 그럼 뭐예요? 상수입니다. Y분의 V는 상수예요. Y분의 V는 단기에 일정하다 상수입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결국 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통화량 M이 증가하게 되면 물가 P가 비례적으로 상승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통화량이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물가만 상승한다는 거죠. Y도 변화가 없고 물가만 상승한다. 이게 바로 고전화폐의 물가 이론이에요. 고전화폐의 물가 이론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결국 통화량이 변화했지만 통화량은 실질 GDP나 이자율과 같은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물가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화폐라고 하는 게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합니다. Neutrality of money라고 해서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원래 이거 갖다가 과거에는 화폐를 보는 관점 해가지고 화폐 베일관이라고 불렀어요. 많이. 화폐는 베일에 불과하다. 베일이라는 게 뭐예요? 거의 뭐 얇은 천,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얇은 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화폐라고 하는 게 결국 실물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러한 고전화폐의 주장이에요. 고전화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화폐 베일관이라고 했고, 그렇지만 이 말보다는 최근에는
화폐라고 하는 게 실물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이걸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 결국 고전화폐 세계에서는 어때요? 실물 부문하고 화폐 부문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고전화폐 세계에서는 실물 부문하고 화폐 부문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부문의 변화가 화폐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안 돼요. 마찬가지로 화폐 부문의 변화가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안 돼요. 이런 두 부문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실물 부문하고 화폐 부문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고전화폐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갖다 고전파의 이분성이라고 합니다. 클래시컬 다이코토미라고 그래요. 클래시컬 다이코토미. 그래서 화폐의 중립성에 근거해 가지고 고전파의 이분성이 성립되는 것이고, 이게 고전파의 기본 입장입니다. 근데 고전파의 이분성, 물론 잘못됐지요. 틀렸습니다. 틀렸지만 그러나 뭐요? 장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에는 가능하다. 극단적이지만 고전화파의 이분성, 극단적인 주장이지만 장기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총수요, 총공급 모형 봤었죠. 그때도 AS 곡선 얘기할 때 고전화파의 AS 곡선은 뭐예요? 수직이에요. 케인즈의 AS 곡선은 수평도 있었죠. 극단적이죠, 아주. AS 곡선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케인즈의 경우에는 수평, 고전화파는 수직, 이 정도로 극단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전화파, 수직이라고 봤던 고전화파의 주장이 장기에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장기에는 가능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장기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없다는 거죠. 장기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페드가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렇지만 그 배경이 되는 이러한 원리들을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에서의 화폐 산출량 물가봅니다. AD1이고 SRAS1입니다. 장기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장기 AS 곡선도 그려야죠. 장기 AS 곡선 LRAS입니다. 산출량은 당연히 Y1이 잠재 산출량이겠죠. 잠재 산출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중앙은행이 페드가 통화공급을 증가시켰어요. 통화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자율이 하락할 것이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총수요가 증가하죠.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최소한도 투자가 증가하잖아요. 투자가 증가하니까 총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총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AD2로. 총수요 곡선이 AD2로 우측 이동했다. 그 결과 균형점 E2가 됐습니다. E2가 되니까 총수요가 증가한 결과 Y는 증가했죠. Y는 증가했고 물가도 올랐습니다. 물가도 올랐다. 그래서 경제는 E1에서 E2로 옮겨갔다 하는 겁니다. E1에서 E2로 옮겨갔다. 근데 총수요가 증가한 결과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총수요가 증가한 결과 Y가 증가했잖아요. Y가 증가했으면 그만큼 또 명목임금이 상승해요. 명목임금이 상승할 것이고, 명목임금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결국 생산비가 상승하는 거죠. 생산비가 상승하니까 단기 초원공급이 감소합니다. SRA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SRAS 곡선이 왼쪽 이동했다. 가지고 E2에서 E3로 갑니다. 균형점이 E3로 간다. 그럼 E3에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E1에서 E3로 간 거죠. 그래서 총 산출량은 잠재 산출량 수준으로 복귀합니다. 결과적으로 물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물가만 크게 올랐죠. P1에서 P3까지. Y는 다시 돌아오고, 물가는 크게 올랐죠. 결국 통화량이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했지만 Y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잠재 산출량은 변화시키지 못하고, 물가만 상승한 거예요. 물가만. 이런 주장입니다. 장기적인 상황에서 이렇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물가만 상승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통화량이 증가했지만 Y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물가에만 영향을 미쳤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고전파의 이분성, 화폐의 중립성이에요. 화폐의 중립성 나가서 고전파의 이분성, 클래시컬 다이코토미가 나온 거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게 되면 결국 물가만 상승하고 Y는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에 또 다른 용어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기의 화폐의 중립성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모니터리 뉴트럴리티라고 그래요. 자, 통화 공급의 변화가 경제에 아무런 실물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실물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 고전화파의 주장입니다. 화폐의 중립성, 고전파의 이분성 다 고전화파의 주장이에요. 고전화파의 주장. 장기에는 그렇게 됩니다. 장기에는 되지만 그러나 케인스나 케인스 학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케인스나 케인스 학파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화 공급의 변화가 단기적으로 이자율을 변화시키고 투자, 총수요를 갖다 변화시켜가지고 실물 변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케인스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장기에는 우리 모두 무덤에 있다. 장기에는 우리 모두 무덤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문제, 단기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죽은 다음에 뭐가 소용이냐 이거죠. 그래서 아주 이걸 약간 좀 나에게 다시 말하게 하지 마세요.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얘기가.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케인스입니다. 케인스가 또 똑같은 말 시키지 말라.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장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장기의 균형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장기를 기다리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장기의 화폐 공급의 변화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한번 이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가지고 봤죠. 그래서 이제 MD1이고 화폐 수요 곡선. 자,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자, 처음에 균형점이고 이자율은 R1이에요. 그럼 단기에 통화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이자율이 하락하겠죠. 당연히 2원에서 2투로 가니까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이자율이 R1에서 R2로 하락합니다. 단기에 통화 공급의 증가가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그렇지만 장기에는 이미 얘기했지만 장기에는 자, 이자율이 하락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갔다 그랬죠. 장기에는 높은 물가 수준, 장기에 높은 물가 수준이 나타났고 높은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화폐 수요를 증가시키죠.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면 화폐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요? 우측 이동하죠.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이 MD2로 이동했습니다. MD2로 이동하니까 균형점이 E3로 움직이는 거죠. E3로 움직이니까 결국 이자율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자율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R1에서 R2까지 하락했었지만 다시 뭐예요? R1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장기에 화폐 공급의 변화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물론 장기에 그런 겁니다. 장기에 화폐 공급의 변화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그 화폐의 중립성에 대한 국제적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액션 해가지고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통화 공급의 증가, 즉 통화량의 증가가 정말로 물가만 상승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통화량의 공급의 증가가 물가 수준을 갖다 상승시키는가 하는 이런 질문인데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표를 갖다 보시게 되면 연평균 화폐 공급의 증가율하고 그 다음에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회기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나라에 대해서 자, 회기식을 만들어 가지고 회기선을 만들었는데 대체로 뭐예요?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있죠. 플러스의 상관관계. 물론 이제 개중에는 여러 가지 경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제 물가 수준이 낮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뭐 한국도 그 중에 하나고 뭐 스위스, 캐나다 이런 나라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나라의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화폐 공급의 증가율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통해서도 통화 공급의 증가가 물가를 갖다 상승시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드렸지만 밀턴 프리드먼, 시카고 대학 교수입니다. 커맨딩 하이츠에서 보셨죠. 시카고 대학이 아주 위대한 경제학자 해가지고 흉상까지 만들어가지고 기릴 정도로 위대한 학자인데 그 밀턴 프리드먼이 미국 경제학회에서 한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설이 있고 또 이제 그걸 또 논문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아주 전설적인 논문 중에 하나인데 화폐의 역할에 관한 겁니다. 롤 오브 마니 해가지고 나온 논문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서 인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통화 공급의 증가가 정말로 물가 수준을 상승시킨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 역사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고등학교 때 논술 준비하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 뭐 신대륙에서 여러 가지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을 갖다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싹쓸이해 갔잖아요. 다 뺏고 약탈하고. 이걸 가져갈 때마다 배가 도착할 때마다 물가가 올랐다는 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했죠. 그때 물가가 엄청 올랐다는 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른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통화 공급의 증가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아주 가장 중요성에 있어서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글로벌 금융학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에 해야 되고 앞으로 또 뭐 거시경제학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중요한 분야가 바로 이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내용들 잘 정리해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통화정책에 관한 세세한 내용들 꼭 확인하시고 숙제라고 생각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꼭 보세요. 이번 시간이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 어떻게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러 가지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물론. 그래도 이제 이런 상황을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뭐 학교 안 나오는 시간만큼 예컨대 뭐 버스 타고 이동하는 시간만큼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최대한 잘 아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뭐 이제 방학 들어가게 되면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그런 그 관심 있는 자격증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고 어떤 자격증이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며 또 내가 할 수 있겠는가. 방학 때 시간 있을 때 그런 거 준비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기말 시험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볼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다음 주차 우리 수업 시간 첫 시간에 볼 겁니다. 다 같이 접속을 하셔갖고 보시는데 특히 여기 외국인 학생들은 전화번호가 등록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못 받죠.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은 전화번호 꼭 학교에다 등록하고 학교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갖다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갖다 보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시고 여러분들 앞길에 항상 꽃길만 펼쳐지기를 갖다가 늘 소망합니다. 수고했습니다.